1. 산 정상의 왕. 서울 강남 한복판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는 도심 한가운데서 매주 일요일마다 펼쳐지는 기이한 풍경이 있었다. 명품 등산복으로 무장한 중년들이 고급 SUV에서 내려 산으로 향하는 모습. 이들은 바로 정상회 산악동호회의 회원들이었다. 그 중심에는 절대 권력자가 있었다. 강철민 63세. 건설업계의 거물로 수십 년간 업계를 주름잡아온 인물이다. 키 180cm의 우람한 체격에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산악동호회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이 동호회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었다. 이곳은 그의 또 다른 제국이었고 그는 이 작은 왕국의 절대군주였다. 정상에는 회비만 월 50만 원을 넘나드는 고급 산악동호회였다. 회원들은 대부분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자영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에게 산행은 운동이 아닌 사교였고 네트워킹의 장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강철민이 있었다. 강철민의 카리스마는 타고난 것이었다. 그가 등장하면 50여 명의 회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이 순간을 즐겼다. 회사에서는 이미 후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반쯤 은퇴한 상태였지만 이곳에서만은 여전히 왕이었다. 그런 강철민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바로 여자였다. 그것도 특별한 한 여자. 이미연 58세. 한때 모델 출신으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는 5년 전 동호회에 가입했다. 남편과의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찾아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녀의 공식적인 이야기였다. 이미연은 정말 특별했다. 다른 여성 회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세련된 매너, 우아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강철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그녀가 등장하면 강철민의 얼굴에는 어김없이 미소가 떠올랐다. 평소 엄격하고 무서운 표정을 짓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강철민의 특별 대우는 노골적이었다. 산행 중 이미연이 힘들어하면 즉시 휴식 시간을 가졌다. 이미연이 목이 마르다고 하면 회장 전용 생수를 건네주었다. 심지어 이미연의 등산화 끈이 풀리면 직접 무릎을 꿇고 묶어주기까지 했다. 63세 건설업계 거물이 58세 여성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다른 회원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회장님이 완전히 넋이 나갔네. 저러다가 큰 코 다치겠어. 이미연 씨가 뭔가 있긴 있나 바라는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강철민의 권력은 산 밖에서도 유효했기 때문이다. 이미연은 이런 상황을 절묘하게 이용했다. 강철민의 호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선을 넘지는 않았다. 감사의 표현은 했지만 로맨틱한 감정은 내비치지 않았다. 이런 미묘한 거리감이 오히려 강철민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동호회 내에서 이미연의 위치도 특별해졌다. 다른 회원들은 그녀를 회장의 여자라고 은근히 불렀다. 물론 둘 사이에 공식적인 관계는 없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이미연도 이런 인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회원들은 그녀에게도 특별한 대우를 했다. 강철민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2. 폭풍 전야의 고요함. 정상회 산악동호회의 일상은 완벽한 루틴으로 돌아갔다.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강남역 인근 집결지에서 만나 대형 버스로 산으로 향했다. 강철민은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고 이미연은 그 바로 옆자리를 차지했다. 다른 회원들은 이 광경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산행 중 강철민의 이미연에 대한 배려는 도를 넘었다. 해발 1000m가 넘는 험한 산도 이미연이 힘들어하면 중간에서 하산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으니 안전을 위해 여기서 내려갑시다라고 말하며 50여 명의 회원들을 모두 돌려세웠다. 물론 진짜 이유는 이미연의 컨디션 때문이었다. 이미연도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특히 힘든 구간에서는 일부러 더 지쳐 보이는 연기를 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해요라고 말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만족스러워했다. 그녀는 강철민의 마음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강철민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이미연이 다른 남성 회원과 대화라도 나누면 즉시 그 자리에 끼어들었다. 이미연 씨 잠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다른 회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는 못했다.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과 소문이 돌았다. 둘이 이미 사귀는 거 아니야?
회장님이 이미연 씨한테 완전히 빠졌어. 이미연 씨가 노리는 게 뭘까?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우려였다. 특히 기존 여성 회원들의 질투는 극에 달했다. 박순자 동호회 부회장 역할을 해온 55세 여성은 이미연을 노골적으로 견제했다. 이미연 씨는 정말 운동을 하러 오는 건가요? 매번 예쁘게만 차려입고 오시네요라는 식의 비꼬는 말을 일삼았다. 하지만 이미연은 이런 견제에도 우아하게 대응했다. 모든 분들이 저보다 훨씬 실력이 좋으시잖아요.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라서요라고 겸손하게 답하며 오히려 호감도를 높였다. 한편 강철민의 사업체 직원들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회장이 매주 일요일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이유가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특히 월요일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회장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미연은 이런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강철민은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동호회 회비는 물론이고 각종 식사비, 심지어 등산용품까지 모두 강철민이 부담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맥이었다. 동호회 회원들 중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있었고 이미연은 이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자신의 사업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는 실제로 고급 화장품 수입업을 하고 있었다. 이혼 후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정상회를 통해 만난 인맥들 덕분에 조금씩 판로를 넓혀가고 있었다. 특히 강철민이 자신을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해 줄 때마다 사업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끼워 넣었다. 강철민은 이미연의 이런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에게는 이미연과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 소중했다. 63세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곧 이 평화로운 일상에 거대한 파란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3. 새로운 바람. 2024년 봄 정상회 산악동호회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 바로 신입 회원 박준혁이었다. 45세의 박준혁은 한눈에 봐도 남달랐다. 키 185cm의 훤칠한 체격의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음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대기업 마케팅 임원 출신으로 최근 컨설팅 회사를 차린 그는 새로운 인맥 확장을 위해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했다. 박준혁의 등장은 정상회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그의 등산 실력이 뛰어났다. 20년 넘게 산을 다녔다는 기존 회원들도 그의 페이스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다. 더욱이 그는 최신 등산 장비와 기술에 정통했다. GPS 고독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한 등산법은 중년 회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여성 회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동안 60대 초반의 강철민이 동호회 내 유일한 남성 리더였다면 이제 40대 중반의 매력적인 남성이 나타난 것이다. 박준혁은 예의 바르면서도 유머러스했다. 힘든 산행 중에도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재능이 있었고 무엇보다 신사적이었다. 여성 회원들이 힘들어하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되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한 선을 지켰다. 강철민은 처음에는 박준혁을 환영했다. 젊고 유능한 회원이 가입하는 것은 동호회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했다. 회원들의 관심이 박준혁에게 쏠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여성 회원들은 박준혁 주변에 몰려들었다. 등산 기술에 대해 묻는다는 핑계로 그와 대화를 나누려 했고 휴식 시간마다 그 곁을 맴돌았다. 더 큰 문제는 이미연의 반응이었다. 그녀도 다른 여성들처럼 박준혁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묘했다. 박준혁이 설명하는 등산 기술을 유독 열심히 들었고 그가 농담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웃었다. 강철민은 이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됐다. 박준혁과 이미연 사이에 묘한 케미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둘 다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대화가 잘 통했다. 박준혁은 이미연의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도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 마케팅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조언도 해주었다. 이미연은 이런 박준혁의 모습에서 강철민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지적 자극을 받았다. 강철민의 질투는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산행 중 이미연이 박준혁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일부러 그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미연 씨 앞쪽 경치가 정말 좋은데 같이 보러 가실까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박준혁은 이런 강철민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신입이라는 입장상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었다. 박준혁도 이미연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우아함과 성숙한 매력이 그를 끌어들였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그에게 이미연은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이었다.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묘한 매력으로 느껴졌다. 둘 사이의 미묘한 감정 변화는 다른 회원들도 눈치챌 정도였다. 동호회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강철민 중심의 확고한 서열이 있었다면 이제는 박준혁이라는 새로운 축이 생긴 것이다. 일부 회원들, 특히 젊은 층은 박준혁을 선호했다. 반면 기존 권력 구조에 익숙한 회원들은 여전히 강철민을 지지했다. 이미연은 이 두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강철민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박준혁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장비 검사를 핑계로 박준혁의 등산용품을 유독 까다롭게 검사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회원들에게는 이런 수준의 검사를 하지 않았다. 박준혁은 이런 차별 대우에 당황했지만 참고 견뎠다. 아직은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 전쟁의 서막. 강철민의 견제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치졸해졌다. 어느 날 산행에서는 박준혁에게 일부러 가장 험한 코스를 배정했다. 박준혁 씨는 실력이 뛰어나시니까 좀 더 도전적인 코스를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며 다른 회원들과 분리시켰다. 그 험한 코스는 심지어 전문 산악인들도 조심스럽게 오르는 위험한 구간이었다. 박준혁은 이런 의도적인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견뎠다. 오히려 그 험한 코스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 이런 모습은 다른 회원들에게 더 큰 인상을 남겼다. 역시 박준혁 씨는 다르네, 진짜 프로 수준이야 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강철민은 이런 반응에 더욱 분노했다. 회비 문제도 불거졌다. 강철민은 갑자기 회칙을 바꿔 신입 회원의 입회비를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다. 동호회 수준 향상을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박준혁을 겨냥한 조치였다. 기존 회원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고 오직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만 해당되었다. 박준혁은 이미 가입한 상태였지만 강철민은 회칙 변경 이전 가입자도 차액을 내야 한다고 우겨댔다. 박준혁은 이런 횡포에 정면으로 맞섰다. 회칙 소급 적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납부한 회비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변호사 출신인 회원 몇몇도 박준혁의 편을 들었다. 결국 강철민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분노는 더욱 깊어졌다. 이미연은 이런 갈등 상황에서 점점 더 박준혁 쪽으로 기울었다. 강철민의 치졸한 견제가 오히려 박준혁에 대한 동정심과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박준혁이 보여준 의연한 대처 능력은 그녀를 더욱 매료시켰다. 반면 강철민의 모습은 추해 보였다. 60대 노인이 40대 남성에게 질투를 내며 유치한 견제를 하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다. 박준혁과 이미연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산행이 끝난 후 다른 회원들이 모두 돌아갈 때 둘만 남아서 따로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이미연의 사업 상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둘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다. 강철민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박준혁과 이미연의 동향을 감시했다. 두 사람이 산행 후에 따로 만나는 것, 평일에도 전화통화를 하는 것, 심지어 박준혁이 이미연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까지 모든 것이 보고됐다. 강철민의 질투와 분노는 광기에 가까운 수준에 달했다. 동호회 분위기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회원들은 명백히 두 파벌로 갈라졌다. 강철민을 지지하는 기존 세력과 박준혁을 지지하는 신진 세력. 여성 회원들 중에서도 이미연을 질투하는 그룹과 그녀를 지지하는 그룹으로 나뉘었다. 매주 일요일 산행은 더 이상 즐거운 운동이 아니라 신경전의 장이 되었다. 산행 중에도 대놓고 편가르기가 벌어졌다. 강철민 파는 박준혁 파와 따로 대열을 이뤄 행동했다. 휴식 시간에도 서로 다른 곳에 앉았다. 심지어 점심 식사도 따로 했다. 한 동호회 내에서 완전히 다른 두 그룹이 형성된 것이다.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곧 큰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폭발 직전. 갈등은 마침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강철민의 견제는 도를 넘어 거의 괴롭힘 수준에 달했다. 산행 중 박준혁의 배낭을 일부러 검사한다며 모든 짐을 다 꺼내게 했다.
혹시 금지된 물건이나 위험한 도구를 가져오지 않았나 확인해야 합니다. 라는 명목이었지만 다른 회원들 앞에서 박준혁을 굴욕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박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회장님, 이런 차별적인 대우는 부당합니다. 다른 회원들도 똑같이 검사하시든지 아니면 저에게만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맞섰다. 다른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정면으로 도전받은 강철민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신입 주제에 감히 회장한테 대들어? 강철민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동호회가 누구 돈으로 운영되는 줄 알아? 내가 낸 회비로 되는 줄 알아? 그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지다. 평소 신사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설 현장에서나 드들 법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미연은 이런 강철민의 모습에 완전히 실망했다. 그동안 품어왔던 환상이 완전히 깨졌다. 우아하고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실제로는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박준혁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의연하고 품위 있게 대응했다. 다른 회원들도 강철민의 과도한 반응에 당황했다. 그동안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던 회장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회원들은 회장님이 너무 심하시는 것 아니냐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강철민의 권위는 이 순간부터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준혁과 이미연의 관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 이미연은 박준혁에게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라고 사과했다. 박준혁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분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답했다. 둘 사이에는 이제 동질감과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강철민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의 눈에는 박준혁과 이미연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그에게는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였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박준혁을 동호회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이미연을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동호회는 이제 완전한 전쟁터가 되었다. 강철민 파와 박준혁 파의 대립은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수준에 달했다. 산행 중에도 두 그룹은 아예 다른 길로 다녔다. 휴게소에서도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다. 50여 명의 회원들이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진 것이다. 일부 온건파 회원들은 중재를 시도했다. 이러면 동호회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죠라고 제안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강철민은 박준혁이 동호회를 떠나지 않는 한 해결책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준혁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여기 있을 이유는 없다고 맞섰다. 6. 운명의 원정.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강철민은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평소보다 훨씬 험준한 산으로 원정을 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강원도 설악산 대청봉 코스였다. 해발 1708m의 험준한 산으로 전문 등반가들도 조심스럽게 오르는 곳이었다. 더욱이 늦가을 날씨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바위면이 얼어붙어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 제안에 반대했다. 너무 위험합니다. 겨울철 설악산은 전문가도 조심하는 곳인데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강철민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우리가 20년 넘게 산을 탄 사람들인데 이 정도도 못 올라가면 체면이 서나? 라고 밀어붙였다. 박준혁은 이 원정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직감했다. 강철민이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비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 같았다. 더욱이 이미연을 포함한 다른 회원들 앞에서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도 원정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미연도 참가를 결정했다. 사실 그녀는 그런 험한 산에 오를 실력이 없었다. 하지만 두 남자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자신이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박준혁이 혹시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됐다. 강철민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원정 당일 날씨는 최악이었다. 영하 10도의 혹독한 추위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었다. 일기예보에서는 눈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런 날씨에 설악산 대청봉을 오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강철민은 남자라면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며 강행을 주장했다. 등반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얼어붙은 바위길은 미끄러웠고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다.
여성 회원 몇몇은 중간에 포기하고 하산했다. 하지만 강철민, 박준혁, 이미연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은 계속 올라갔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 의지의 대결이 되었다. 해발 1500m 지점에서 상황이 급변했다.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다. 시야는 10m도 확보되지 않았고 바람은 더욱 강해지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하산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 강철민은 계속 올라가자고 고집했다. 정상까지 200m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우겨댔다. 박준혁은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하산해야 합니다. 라고 말렸지만 강철민은 내가 무서우면 혼자 내려가라고 도발했다. 이미연은 두 남자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지다. 결국 일행은 정상을 향해 계속 올라갔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몇 명은 길을 잃고 헤맸고 일부는 발가락 동상에 걸렸다. 이제 정말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7. 절벽에서의 대결. 해발 1680m 정상까지 불과 30m를 남겨둔 지점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일행은 가파른 절벽 옆에 좁은 능선에 고립되었다. 한쪽은 1000m 아래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다른 한쪽은 얼어붙은 바위벽이었다. 폭 2m도 안 되는 좁은 길에서 더 이상 진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미연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 추위와 고도 때문에 몸은 후들거렸고 발걸음은 휘청거렸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절벽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무서워요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박준혁은 즉시 이미연을 보호하려 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앞장서려 했다. 하지만 강철민이 이를 가로막았다.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앞장선다고 고집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다. 이 위험한 상황을 이용해서 박준혁을 제거할 생각이었다. 강철민은 교묘한 계략을 세웠다.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박준혁을 앞세우고 실수로 밀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생각이었다. 눈보라가 치는 상황에서 사고사로 처리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63세 노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범죄 계획이 들어 있었다. 박준혁 씨, 젊으니까 앞에서 길을 찾아주세요. 강철민의 요청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박준혁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강철민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거기에는 사리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도 없었다. 다른 회원들의 안전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강철민이 행동에 나섰다. 그는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박준혁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박준혁이 균형을 잃고 절벽 쪽으로 넘어지도록 밀어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준혁의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다. 위험을 직감한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강철민의 공격을 피했다. 뭐 하는 거예요? 박준혁의 날카로운 외침이 바람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강철민은 당황했다. 계획이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박준혁을 공격했다. 내가 이미연을 꼬셔서 내 인생을 망쳤어. 라고 소리치며 박준혁에게 달려들었다. 두 남자는 해발 1680m 절벽 위에서 생사를 건 몸싸움을 시작했다.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폭 2m의 좁은 능선에서 벌어진 격투였다. 한쪽으로 조금만 밀려나도 1000m 아래로 추락하는 상황이었다. 이미연은 공포에 질려 그만해요. 둘 다 죽어요. 라고 절규했지만 두 남자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강철민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체격을 바탕으로 박준혁을 압박했다. 하지만 박준혁은 젊음과 민첩성으로 맞섰다. 둘의 몸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지다. 얼어붙은 바위 위에서 발걸음은 미끄러웠고 강한 바람 때문에 균형을 잡기도 어려웠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강철민이 박준혁의 목을 조르며 절벽 쪽으로 밀어내려는 순간 박준혁이 반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발밑에 얼어붙은 바위가 무너지다. 박준혁은 균형을 잃고 절벽 쪽으로 넘어지기 시작했다. 강철민도 함께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바위를 붙잡고 버텼다. 박준혁의 절규가 절벽 아래로 사라져갔다. 45세의 젊은 남자가 100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미연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기절할 뻔했다. 다른 회원들도 충격에 빠지다. 하지만 눈보라가 심해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보지 못했다. 8. 의혹과 진실. 박준혁의 추락 소식은 즉시 산악구조대에 신고됐다. 하지만 눈보라와 추위 때문에 구조 작업은 쉽지 않았다. 이틀 만에 시신을 발견했을 때 박준혁은 이미 숨져 있었다. 1000m 높이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즉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45세의 젊은 생명이 차가운 계곡 바닥에서 발견된 것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표면적으로는 산악사고로 보였지만 여러 가지 의혹스러운 점들이 있었다. 우선 그런 위험한 날씨에 왜 굳이 등반을 강행했느냐는 것이다. 기상청에서는 등반금지 권고까지 내린 상황이었다. 더욱이 박준혁 같은 베테랑 등반가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가장 큰 의혹은 강철민에게 쏠렸다. 동호회 내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심각했다는 것은 모든 회원들이 아는 사실이었다. 더욱이 사고 직전까지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었다. 경찰은 강철민을 중요 참고인으로 수차례 조사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사고 현장에서는 눈보라가 심하게 치고 있었고 정확한 목격자도 없었다. 이미연을 포함한 다른 회원들은 두 분이 다투고 있는 것 같기는 했지만 정확히 뭔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강철민은 안타까운 사고였다. 내가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주장했다. 법의학 검사에서도 타살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추락으로 인한 외상만 있을 뿐 다른 외부 충격의 흔적은 없었다. 손톱 밑에서 상대방의 살점이나 혈액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안타까운 산악사고로 수사를 종료했다. 강철민은 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동호회 회원들의 시선은 달랐다. 대부분이 강철민을 의심하고 있었다. 특히 박준혁과 가까웠던 회원들은 분명히 강철민이 밀어뜨렸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의혹과 추측들이 동호회 전체를 병들게 만들었다. 이미연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 때문에 한 남자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더욱이 박준혁이 죽기 직전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그녀는 박준혁의 죽음 이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됐다. 강철민은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내심으로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원하던 대로 박준혁은 제거했지만 그 대가는 예상보다 컸다. 동호회 회원들의 의심스러운 시선, 경찰 조사의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연의 변화가 그를 괴롭혔다. 이미연은 박준혁의 죽음 이후 강철민을 완전히 외면했다. 그와 대화하지도 않고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다. 산행 중에도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했다. 강철민이 말을 걸어도 냉랭하게 무시했다. 이런 이미연의 태도는 강철민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박준혁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이미연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였다. 강철민은 박준혁을 제거했지만 정작 원하던 이미연의 사랑은 더욱 멀어져 갔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의미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9. 동호회의 종말. 박준혁의 죽음은 정상회 산악동호회의 완전한 붕괴를 가져왔다. 회원들은 더 이상 함께 산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조차 불편해했다. 특히 강철민에 대한 의혹과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몇몇 회원들은 공개적으로 강철민을 비난했다. 박준혁 씨가 죽은 건 분명히 회장님 때문이에요. 그런 위험한 날씨에 왜 굳이 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더 이상 회장님과 함께 산에 못 가겠어요 라는 말들이 쏟아지다. 강철민의 절대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이미연은 동호회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다. 박준혁의 장례식에 참석한 후로는 산악동호회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했다. 강철민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녀에게 산은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강철민도 더 이상 예전 같은 열정으로 산에 오르지 못했다. 회원들의 차가운 시선과 의심의 눈길을 견디기 어려웠다. 더욱이 이미연 없는 산행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결국 그도 동호회 활동을 중단했다.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동호회를 떠나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함께 산을 탔던 사람들이었지만 박준혁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한때 50여 명의 대규모 동호회였지만
몇 개월 만에 10명도 채 남지 않았다. 결국 정상회 산악동호회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25년간 지속되었던 동호회의 역사가 한 남자의 죽음과 함께 끝난 것이다. 강철민은 해체 공고를 내며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회원을 잃은 상황에서 더 이상 동호회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의혹과 비난 때문이었다. 해체 후에도 일부 회원들은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 산행을 계속했다. 하지만 강철민과 이미연은 그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산악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박준혁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었다. 강철민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회사 일도 거의 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했다. 박준혁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과 이미연을 잃은 상실감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이미연 역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박준혁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과 강철민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화장품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고독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미연이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말이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10. 충격적 반전의 진실. 박준혁의 일주기가 지난 어느 가을날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놀라운 광경이 목격됐다. 이미연이 한 중년 남성과 다정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이었다. 그 남성은 최근 새롭게 결성된 알파인 클럽의 회장 정우진이었다. 50대 후반에 성공한 기업가로 정상에 못지않은 고급 산악 동호회를 이끌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연의 모습이었다. 1년 전 박준혁의 죽음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던 그녀는 온데간데없고 대신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여성이 앉아 있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간 듯 더욱 젊어 보였다. 그녀는 정우진에게 매력적인 미소를 보내며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은 우연히 그 카페를 지나던 정상회 전 회원 김상우였다. 그는 깜짝 놀라서 한참 동안 그들을 지켜봤다. 이미연은 정우진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정우진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사로잡힌 남자의 그것이었다. 김상호는 즉시 다른 전 회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며칠 후 더 자세한 정보가 밝혀졌다. 이미연은 박준혁이 죽은 지 6개월 만에 알파인 클럽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정우진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정상회에서와 똑같은 패턴이었다. 회장의 특별 대우, 다른 회원들의 질투, 그리고 회장의 여자라는 소문까지 모든 것이 대잡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정우진이 이미연에게 투자한 금액이었다. 그녀의 화장품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했고 강남에 사무실도 마련해줬다. 심지어 그녀 명의로 고급 외제차까지 사줬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우진은 완전히 이미연의 매력에 빠져 있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강철민은 경악했다. 그동안 자신이 이미연을 진짜 사랑하는 순진한 여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다. 박준혁의 죽음으로 충격받아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실제로는 냉철하게 다음 목표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정상회 전 회원이었던 이정수가 우연히 이미연의 과거를 파헤치게 된 것이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이미연의 행적을 조사했다.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다. 이미연의 본명은 김미영이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무려 7개의 산악 동호회를 전전했다. 그때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우아하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가입해서 회장이나 유력 회원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인맥을 구축한 후 적당한 시기에 다른 동호회로 옮겨갔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녀와 관련된 남성들 중 3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다. 모두 산악사고로 처리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이미연에게 큰 돈을 투자한 후 그녀가 다른 남성과 가까워지자 질투심에 불타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모두 위험한 산행 중에 사고를 당했다. 박준혁의 죽음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다. 강철민이 박준혁을 죽인 것은 맞지만 이미연이 의도적으로 두 남자를 경쟁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강철민의 질투심을 교묘하게 자극했고 박준혁과의 관계를 과시해서 강철민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다. 사실 이미연에게 박준혁은 강철민을 조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녀는 박준혁의 진심 어린 사랑도 강철민의 맹목적인 헌신도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 두 남자가 자신 때문에 목숨을 건 대결을 벌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상황을 즐겼을지도 모른다. 이미연의 진짜 목적은 돈과 권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매력을 무기로 성공한 중년 남성들을 유혹했다. 그들의 사랑을 받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냉혹하게 이용했다. 감정이입은 전혀 없었고 오직 계산만 있었다. 그녀에게 사랑은 비즈니스였고 남자들은 ATM 기계에 불과했다. 정우진도 이미 그녀의 다음 먹잇감이 되어 있었다. 5억 원의 투자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미연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정우진은 눈이 멀어서 그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남성이 나타나면 박준혁과 강철민 사이에서 벌어졌던 비극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알파인 클럽의 다른 회원들도 이미 이미연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다. 특히 젊고 잘생긴 신입 회원 한동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우진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곧 상황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이미연은 완벽한 연기자였다. 순수하고 상처받은 여성을 연기하는 것도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연인을 연기하는 것도 자유자재였다. 그녀는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맞는 캐릭터를 연출했다. 강철민에게는 보호받고 싶은 여린 여성으로, 박준혁에게는 지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정우진에게는 열정적이고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여성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이미연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나이였다. 58세의 그녀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젊은 여성들과 경쟁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그녀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미연도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고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10일. 복수의 그림자. 강철민은 이미연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박준혁을 죽인 것도 동호회가 해체된 것도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도 모두 이미연 때문이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조종한 결과였다. 분노는 곧 복수심으로 바뀌었다. 강철민은 이미연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다른 남자들을 또 속이고 있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더욱이 박준혁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책임은 이미연에게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철민의 첫 번째 행동은 정우진에게 이미연의 정체를 알리는 것이었다. 그는 사설 탐정이 조사한 모든 자료를 정우진에게 전달했다. 이미연의 본명, 과거 행적, 다른 동호회에서 벌인 일들, 그리고 의문의 죽음을 당한 남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다. 정우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다. 이미연 씨가 그럴 리 없어. 이건 질투에 눈이 먼 사람의 거짓말이야 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점점 혼란에 빠지다. 특히 이미연이 과거에 사용했던 가짜 신분증 사진들을 보고는 경악했다. 이미연은 강철민의 움직임을 빠르게 감지했다. 그녀의 생존 본능은 뛰어났다. 위기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다. 정우진이 자신을 의심스럽게 쳐다보기 시작했고 알파인 클럽 회원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우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누군가가 왜곡해서 퍼뜨리고 있어요. 저는 진짜로 회장님을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그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한때는 효과적이었던 이 방법도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정우진은 이미연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사업 투자도 일단 중단하고 동호회 활동도 자제해줘라고 통보했다. 이미연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순간적으로 차갑고 계산적인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이미연은 즉시 다른 대안을 모색했다. 알파인 클럽의 젊은 회원 한동훈에게 접근한 것이다. 한동훈은 35세의 IT기업 대표로 정우진보다 훨씬 젊고 부유했다. 이미연은 그에게 나이 많은 회장님이 저를 질투해서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한동훈은 이미연의 말을 믿었다. 20살 이상 연상의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성숙한 매력에 빠져 있었다. 더욱이 자신을 선택한 이미연이 고맙기까지 했다.
그는 이미연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고 정우진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알파인 클럽도 정상회와 똑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정우진 파와 한동훈 파로 나뉘어 대립했다. 회원들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다. 산행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고 과거의 비극이 다시 반복될 징조가 보였다. 강철민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이미연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미연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다. 강철민은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다. 연쇄 산악동호회 사기범의 충격적인 실체라는 제목으로 이미연의 모든 행적을 공개하려 했다. 7개 동호회를 전전하며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음을 당한 남성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연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녀 역시 강철민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준혁을 죽인 진짜 범인이 강철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날 절벽에서 목격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 이것을 이용해서 강철민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12. 최후의 대결과 파멸. 강철민과 이미연의 전쟁은 마침내 최고조에 달했다. 둘 다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강철민은 언론사에 이미연의 과거를 폭로했고 이미연은 박준혁 살인사건의 새로운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 2024년 늦가을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20년간 7개 산악동호회 전전하며 수십억 편취. 연쇄 사기범의 정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이미연의 본명, 사진,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이 상세히 보도됐다. 기사는 그녀를 산악계의 흑부라고 명명했다. 기사가 나간 후 이미연의 삶은 완전히 파탄났다. 정우진은 즉시 모든 투자를 중단했고 차량과 사무실도 회수했다. 한동훈도 충격을 받아 연락을 끊었다. 알파인 클럽에서도 제명됐다. 화장품 사업도 망했다. 거래처들이 모두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과거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특히 의문의 죽음을 당한 3명의 남성 유족들이 연합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요구 금액은 총 100억 원에 달했다. 이미연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이미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박준혁이 죽던 날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강철민이 의도적으로 박준혁을 밀어뜨렸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있었다. 바로 그날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었다. 사실 이미연은 그날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추억을 남기려는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영상에는 강철민이 박준혁에게 달려드는 모습과 두 사람의 몸싸움, 그리고 박준혁이 추락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미연은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1년 전 안타까운 산악사고로 종결된 박준혁 사건이 다시 수사 대상이 되었다. 영상 분석 결과 강철민이 의도적으로 박준혁을 공격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경찰은 강철민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강철민은 구속되었다. 63세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다. 재판에서 그는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였다고 주장했지만 계획적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결국 그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건설업계의 거물이었던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다. 하지만 이미연도 승리자가 될 수는 없었다. 강철민을 감옥에 보냈지만 그녀 자신도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된 상태였다.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민사소송도 패소 확실시였다. 더욱이 그녀의 얼굴과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어디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었다. 이미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모든 것이 사라지다. 58세의 나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홀로 남게 되었다. 그녀가 평생에 걸쳐 구축해온 가면과 거짓말들이 모두 벗겨진 것이다. 박준혁의 유족들은 진실이 밝혀진 것에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4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박준혁은 두 사람의 욕망과 계략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정상회 산악동호회의 전 회원들도 충격에 빠지다. 자신들이 20년 넘게 함께 산을 탔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일부는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했고 일부는 우리도 속은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에필로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기. 2025년 봄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놀라운 광경이 포착됐다. 한 여성이 중년 남성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이미연이었다. 아니 이제는 또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최은주라는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그녀는 성형수술을 통해 얼굴을 바꿨고 머리 색깔과 스타일도 완전히 바꿨다. 과거의 우아한 모습 대신 소박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변신했다. 58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경험이 쌓인 만큼 더욱 교묘하고 세련된 기법을 구사했다. 그녀의 새로운 타겟은 김재호라는 55세 의사였다. 최근 아내와 이혼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찾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최은주 이미연는 같은 상처를 가진 동반자로 다가갔다. 저도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서로 위로가 되어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김재호는 최은주의 과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는 해외에 있었고 평소 뉴스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최은주를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여성이라고 믿었다. 최은주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 김재호에게 작은 액수부터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접근했다. 김재호는 기꺼이 도와줬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새로운 동호회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번에는 골프 모임이었다. 산악동호회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안전한 스포츠로 영역을 바꾼 것이다. 골프장에서는 추락사고가 날 일도 없고 회원들의 경제력도 산악동호회보다 높았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분석해서 더욱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한 번에 한 명의 남성만 타겟으로 삼기로 했다. 여러 남성을 동시에 상대하다가 생긴 갈등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에도 신경을 썼다. 모든 대화는 구두로만 하고 문자나 이메일은 최소화했다. 과거 행적을 추적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치밀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미연에게도 시간은 많지 않았다. 나이는 계속 늘어가고 젊은 경쟁자들은 끊임없이 나타났다. 더욱이 성형수술로 바꾼 얼굴도 언젠가는 들킬 수 있었다. 그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김재호는 아직 최은주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 것인가? 아니면 이미연이 진짜로 변화해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것인가? 카페 창가에 앉은 이미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과 야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에게 사랑은 여전히 선택이 아니라 무기였다. 그리고 그 무기는 아직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58세 이미연의 새로운 사냥이 시작되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녀의 게임은 계속되고 있었다.